남편의 이혼 통보를 받은 그날, 저는 40년 동안 쌓아 올린 이 삶의 탑을 스스로 무너뜨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그의 밥상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수를 올리며 평온한 노후를 꿈꾸던 저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냉혹한 선언이었습니다. 무엇이 저를 이토록 차갑고 단단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날도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오후였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손자를 위한 조끼를 뜨고 있었는데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봄볕이 참 따사로웠거든요. 제가 앉던 그 소파는 벌써 15년째 쓰고 있는 낡은 거였는데 왼쪽 팔걸이 부분이 해져서 솜이 조금씩 나와 있었어요. 그래도 제겐 세상에서 가장 편한 자리였지요. 뜨개질 바늘을 움직이며 코를 하나씩 떠가는데 문득 남편 덕수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평소보다 일찍 온 것 같아서 어머, 오늘 골프 일찍 끝났나? 하고 물었는데 대답이 없더라고요. 그냥 신발 벗는 소리만 툭툭 들리고요. 남편이 거실로 들어와서는 평소처럼 안방으로 가지 않고 제 맞은편 소파에 앉더라고요. 40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이 낮에 저와 마주 앉은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요. 보통은 식사할 때나 아니면 아들 정우 얘기를 할 때 정도였거든요. 뭔 일 있어요? 하고 물었는데 남편이 한참을 입을 다물고 있다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혼하자. 어머나, 그 순간 제 손에서 뜨개질 바늘이 툭 하고 떨어졌어요. 바늘이 마루 바닥에 굴러다니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리더라고요. 마치 조용한 도서관에서 책이 떨어진 것처럼요. 뭐라고요? 제가 다시 물어봤지만 남편은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참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우리라는 말을 언제 마지막으로 썼을까 하는 생각이요. 우리 집, 우리 아들, 우리 돈. 이런 말들을 언제부터인가 안 하게 됐더라고요. 대신에 내가, 나는, 너는 이런 말만 하고 살았어요. 남편이 드디어 고개를 들고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영자야, 우리 이제 각자 살자. 나도 남은 인생 내 맘대로 살고 싶고, 너도 그럴 거 아니야.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마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다가 갑자기 줄이 끊어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갑자기 웬 소리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한 건 없어. 그냥 이제 지겨워. 매일 똑같은 일상이 지겨워. 지겹다니요. 40년을 함께 살아온 저와의 생활이 지겹다고 하니까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론 묘하게 이해가 되는 것도 있었어요. 생각해보니 남편과 제가 마지막으로 함께 웃었던 게 언제였나 싶더라고요. 남편은 요즘 들어 매일같이 동창들과 골프를 치러 다녔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골프채를 챙기고 밤 8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와요. 집에 와서도 저녁을 대충 먹고는 바로 안방에 들어가서 TV만 보고요. 저 혼자서 뭘 어떻게 살아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더니 남편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너도 이제 손자 봐주는 것도 끝났잖아. 정우도 다 큰 애고 각자 살 때 됐어. 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동안 살아온 이유가 전부 사라진 것 같더라고요. 남편 뒷바라지, 아들 키우기, 손자 돌보기. 이런 것들이 제 인생의 전부였는데 그것마저 이제 끝났다고 하니까요. 그날 밤 남편은 아들 정우에게 전화를 했어요.
안방에 있으면서 통화하는 소리가 거실까지 들렸거든요. 정우야, 아빠야. 응, 엄마랑 이혼하기로 했어. 놀라지 마. 우리 나이에도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잖아. 전화 너머로 아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남편이 계속 설명하는 걸 보니 아들도 놀란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하는 말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재산 분할, 그냥 반반하면 되지 뭐. 엄마도 이해할 거야. 이 나이에 욕심 부릴 것도 없고. 그 순간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남편과 아들이 저를 어떤 사람으로 보고 있는지 말이에요. 그냥 순순히 고개 끄덕이고 시키는 대로 할 사람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마치 제게는 제 의견이나 제 기분 같은 게 없는 것처럼요.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부엌에 나와 앉았어요. 작은 스탠드 하나만 켜두고 찬장을 쭉 둘러봤어요. 그 찬장 안에는 제가 40년 동안 모아온 그릇들이 있었어요.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주신 녹그릇, 아들이 어렸을 때 쓰던 플라스틱 컵, 명절 때마다 쓰던 큰 접시들. 그런데 찬장 맨 위쪽에 있던 하얀 사기 그릇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릇 가장자리에 실금이 가 있더라고요. 언제부터 그렇게 금이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희미하게 선이 하나 그어져 있었어요. 그 실금을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우리 부부가 저 그릇 같구나. 겉보기엔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은 벌써 오래전부터 금이 가 있었던 거예요. 그냥 깨지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쓰고 있었을 뿐이지요. 생각해보니 남편과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들 정우가 대학 들어갈 때까지는 그래도 대화가 있었거든요. 정우 성적은 어떠냐? 학원비가 얼마냐? 대학은 어디로 보낼까? 이런 얘기들이요. 그런데 정우가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할 말이 없어졌어요. 아들 걱정할 일도 없어지고 집안일도 반복되는 것뿐이고요. 남편은 남편대로 정년퇴직한 후에 할 일이 없어서 동창회에만 매달렸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는 한 집에 살면서도 각자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은 골프장에서, 저는 부엌에서 그렇게 따로따로요. 새벽 3시쯤 되니까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서러워서 우는 건지 화가 나서 우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40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서 무섭고 슬프고 그랬어요. 그런데 울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그동안 뭘 하고 살았을까? 남편 뒷바라지, 아들 키우기, 집안일. 이런 것들만 하다가 정작 제 자신은 잃어버린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국수집을 할 때는 그래도 제가 뭔가 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손님들이 사장님 국수 맛있어요 하면 뿌듯했고 장사가 잘 되면 기뻤고요. 그런데 국수집을 접고 나서는 그냥 남의 인생을 위해서만 살았던 것 같아요. 그 밤이 지나고 다음 날부터 남편은 더 노골적으로 행동했어요. 이혼 변호사를 만나보겠다고 하더니 재산 목록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집 등기부등본도 떼어오고 통장 정리도 하고요.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도 아직 실감이 안 났어요. 설마 진짜로 이혼을 하겠어.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에 아들 정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아빠한테 들었어요. 이혼 얘기 말이에요. 정우야, 내 아빠가 갑자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엄마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아들의 대답이 제 예상과 달랐어요. 엄마, 아빠 말씀도 맞는 것 같아요.
두 분이 요즘 보니까 행복해 보이지도 않고 각자 살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 속에서 뭔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오래된 고무줄이 한계점을 넘어서 끊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들마저 남편 편을 드는구나 싶으니까 정말 세상에서 저 혼자 남은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의지하고 살았던 두 사람이 동시에 저를 떠나려고 하니까 마치 의자가 갑자기 사라져서 바닥에 주저앉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찬장에서 그 금간 사기 그릇을 꺼내봤어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실금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더라고요. 그릇 전체에 거미줄처럼 가는 금이 쫙 뻗어 있었어요. 아, 우리 가정이 진짜 저 그릇 같구나.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사실은 벌써 산산조각 날 준비가 다 되어 있었구나. 그 순간 제가 결심했어요. 그냥 순순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겠다고요. 40년 동안 제가 이 가정을 위해 바친 모든 것들이 그냥 살림이라는 말로 치부될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금간 그릇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깨진 그릇도 다시 붙일 수 있어. 하지만 이번에는 더 예쁘게, 더 단단하게 붙여보자.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된 밤이었어요. 남편의 이혼 통보 후 일주일 동안 저는 거의 잠을 못 잤어요. 밤마다 천장만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생겼을까? 정우는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할까? 아무래도 아들이 중재를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정훈의 집에 찾아가기로 했어요. 정훈은 강남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34평짜리 새 아파트인데 저희가 도와줘서 전세금을 마련했거든요. 그때 저희가 가지고 있던 적금을 거의 다 털어서 말이에요. 아파트 현관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는데 손이 떨리더라고요. 평소에는 미리 전화를 하고 가는데 그날은 갑자기 아들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그냥 찾아간 거였어요. 엄마, 갑자기 웬일이세요? 정우가 문을 열어주면서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고 보니 제가 정훈의 집에 예고 없이 찾아간 건 처음이었더라고요. 늘 엄마가 갈게 하면 미리 연락하세요라고 하던 아들이었거든요. 거실로 들어가서 소파에 앉으니까 정우가 물을 한 컵 가져다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물컵이 제가 결혼할 때 받았던 유리컵 세트 중 하나였어요. 정우가 독립할 때 가져간 거였는데 그걸 보니까 괜히 마음이 찡했어요. 정우야, 말을 꺼내려고 하는데 목이 메더라고요. 4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에게서 이혼 얘기를 들었다는 게 제 친아들에게도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요. 엄마, 아빠한테 들었어요. 이혼 얘기요. 정우가 먼저 말을 꺼내 주었어요. 그런데 그 표정이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놀라거나 안타까워하는 표정이 아니라 오히려 조금 피곤해 보이는 표정이었어요. 정우야, 내 아버지 왜 저러시니? 엄마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제가 울먹울먹 말하니까 정우가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빠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두 분이 요즘 행복해 보이지도 않고 차라리 따로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 순간 저는 정말 귀를 의심했어요. 제 친아들이, 제가 40년 동안 키운 아들이 이런 말을 할 줄이야. 정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는 게 좋다고.
엄마, 요즘 집에 가면 분위기가 너무 어색해요. 아빠는 아빠대로 골프만 다니시고, 엄마는 엄마대로 혼자 계시고, 대화도 없고, 웃는 것도 못 본 지가 언제예요. 정우의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답답해지더라고요. 틀린 말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혼이 답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정우야,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엄마가 혼자서 어떻게 살아? 그런데 정우가 하는 말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엄마,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황혼 이혼도 요즘 흔한 일이고, 각자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황혼 이혼이 흔한 일이라니요. 제 아들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어요. 정우가 재산 분할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엄마, 그런데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재산 분할. 그게 뭔 소리야? 집이랑 적금 같은 거 말이에요. 법적으로 반반 나누는 게 원칙이긴 한데. 정우가 말을 하다가 멈추더라고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그 집은 아빠가 젊었을 때 번 돈으로 산 거잖아요. 엄마는 그냥 살림만 하셨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그냥 살림만 했다고요? 40년 동안 제가 한 일이 그냥 살림이라고요? 정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그냥 살림만 했다고.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화가 나면서도 서러워서 말이에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법적으로 봤을 때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어떻게 증명되느냐 하는 문제잖아요. 정우가 변명하듯 말했지만 이미 제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어요. 제 아들이 저를 그렇게 보고 있었다니요. 정우야, 엄마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 가고 국수집에서 밤늦게까지 일한 거 다 잊었어. 내 학원비, 대학 등록금 어떻게 마련했는지 기억 안 나. 제가 목소리를 높이니까 정우가 조금 당황하더라고요. 엄마, 그건 가족으로서 당연히 하실 일이었잖아요. 그리고 국수집은 아빠 이름으로 했던 거고, 당연히 하실 일이라고요. 제가 죽도록 고생해서 번 돈이 제가 허리 아픈 걸 참고 일한 게 당연한 일이라고 하니까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때 갑자기 정우 아내 수진이가 안방에서 나왔어요. 임신 중이라서 배가 많이 불러 있었거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진이가 인사를 하는데 표정이 조금 어색하더라고요. 아마 저희가 큰 소리로 얘기하는 걸 들었나 봐요. 수진아, 안녕. 몸은 좀 어때? 네, 괜찮아요. 그런데 혹시 아버님 이혼 얘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수진이도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저도 어머님 마음 이해해요. 그렇지만 요즘 시대에 이혼이 그렇게 큰일도 아니잖아요. 제 친구들 부모님들도 많이 이혼하셨거든요. 그 말을 듣고 있으니까 제가 완전히 다른 시대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젊은 사람들에게는 40년 결혼 생활이 그냥 끝낼 수 있는 가벼운 것인가 싶어서요. 그리고 어머님도 이제 자유롭게 사실 수 있잖아요. 하고 싶은 일도 하시고. 수진이가 위로한다고 하는 말인데 제게는 더 큰 상처가 됐어요. 마치 제가 지금까지 불자유하게 살았다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정우가 수진이를 안방으로 들여보내고 다시 저한테 말했어요. 엄마, 어쨌든 아빠도 많이 힘들어 하세요.
골프 치러 나가시는 것도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고. 아빠가 힘들어 한다고요? 그럼 저는 힘들지 않다는 말인가요? 40년을 살림만 하다가 갑자기 이혼하자는 말을 들은 제 마음은 생각해 보지도 않고요. 엄마,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어머니들이 혼자 사는 경우도 많아요. 친구 엄마들 중에서도 이혼하고 나서 오히려 더 행복하게 사는 분들 많거든요. 정우가 계속 이혼을 부추기는 말만 하니까 제가 정말 화가 났어요. 정우야, 내가 지금 엄마한테 이혼하라고 하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아빠가 결심하신 일이잖아요. 엄마가 억지로 붙잡는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그 말을 듣고 있으니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제 아들이 저를 이렇게 대할 줄 몰랐어요. 마치 제가 때를 쓰는 아이처럼 취급하는 것 같았거든요. 정우야, 엄마가 지금까지 너희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지 알아? 엄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부모가 자식 위해서 희생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걸 나중에 은혜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제가 40년 동안 새벽같이 일어나서 손이 터지도록 일하고 허리가 아파도 참고 살림한 게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 아들이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마치 저는 감정도 없고 제 인생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요. 엄마, 그냥 아빠랑 합에 이혼하세요. 그게 서로한테 좋을 것 같아요. 정우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그 집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알겠어. 엄마가 알아서 할게. 제가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는데 정우가 뒤에서 말하더라고요.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어머님이 힘드실 거라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서 그냥 현관문을 열고 나왔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다른 승객들이 쳐다볼 정도로 울었거든요. 그런데 울면서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정말 그냥 살림만 한 사람일까?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어요. 눈이 퉁퉁 부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작아졌을까? 예전에 국수집을 할 때는 그래도 당당했거든요. 손님들이 사장님 하고 불러주면 기분이 좋았고 장사가 잘 되면 뿌듯했어요. 그런데 국수집을 접고 나서는 그냥 누구 아내, 누구 엄마로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날 밤 옛날 사진첩을 꺼내봤어요. 국수집을 하던 시절 사진들이 있었거든요. 사진 속의 제 모습은 지금과 많이 달랐어요. 좀 더 밝고 좀 더 당당해 보였어요. 특히 국수집 개업 첫날 찍은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새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환하게 웃고 있는 제 모습이었어요. 그 시절에는 제가 뭔가 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그때의 나는 어디로 갔을까? 사진을 보다가 갑자기 결심이 서더라고요. 그냥 순순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겠다고. 제가 40년 동안 이 가정을 위해 바친 모든 것들을 증명해 보겠다고 말이에요. 아들을 만나고 온 후 며칠이 지나서 남편이 저한테 말했어요. 법무법인에서 상담을 받았다고. 다음 주에 첫 번째 조정기일이 잡혔다고요. 조정기일이 뭐예요? 제가 물으니까 남편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대답하더라고요. 그냥 법원에서 서로 얘기해보는 자리야. 합의하면 바로 끝나는 거고. 합의라니요.
마치 제가 당연히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40년 결혼 생활이 그렇게 간단히 정리될 수 있는 건 줄 아나 봐요. 그런데 변호사는 어떻게 해요? 저도 변호사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에이, 뭔 변호사까지. 우리끼리 깔끔하게 정리하면 되지. 남편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더라고요. 마치 동네 가게에서 물건 사는 것처럼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뭔가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혼자 법무법인을 찾아갔어요. 강남에 있는 큰 법무법인이었는데 로비부터 번쩍번쩍해서 제가 들어가기가 민망할 정도였어요. 접수처에 앉은 젊은 여직원이 저를 보더니 이렇게 물었어요. 어떤 일로 오셨어요? 이혼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입으로 이혼이라는 단어를 말하는 게 그렇게 어색할 줄 몰랐거든요. 30분 정도 기다린 후에 상담실로 들어갔어요. 변호사는 4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었는데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앉아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김 변호사입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남편이 갑자기 이혼하자고 해서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변호사가 메모를 하면서 차근차근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결혼한 지 몇 년인지, 자녀는 몇 명인지, 재산은 얼마나 되는지, 재산 형성에 부인께서 기여한 부분이 있나요? 네, 저희가 국수집을 했었거든요. 제가 직접 운영했어요. 아, 그럼 사업자 등록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었나요? 남편 이름으로요. 그때는 보통 그렇게 했거든요. 변호사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럼 국수집 운영 당시의 장부나 수입 증빙 서류 같은 게 있나요? 아니요. 그런 건 따로 보관하지 않았어요. 계좌 입출금 내역은요? 그것도 남편 통장으로 다 들어갔어요. 변호사가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모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증명할 길이 없으시군요. 사모님께서 국수집을 운영하며 번 돈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제가 40년 동안 죽도록 일한 것들이 모두 증명할 길이 없다니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법적으로는 혼인 기간 중에 형성된 재산을 반반 나누는 게 원칙입니다만, 실질적인 기여도를 증명하기가 어려우시니까 변호사가 말을 흐리더라고요. 그래도 법이 있으니까 절반은 받을 수 있다는 뜻인가 싶어서 조금 안심했어요. 그런데 변호사가 계속해서 하는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다만 상대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복잡해집니다. 특히 부인께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셨다고 주장하면.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고요? 제가 국수집을 20년 동안 했는데요. 제가 목소리를 높이니까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그걸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사업자 등록도, 장부도, 통장 관리도 모두 남편분 명의였으니까요. 그 순간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반죽하고 하루 종일 서서 국수 삶고 밤늦게까지 설거지한 모든 것들이 증명할 길이 없다는 한마디로 사라지는 거예요. 상담료는 30만 원입니다. 변호사가 차갑게 말하더라고요. 30만 원이나 내고 들은 얘기가 증명할 길이 없다는 말뿐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말 많이 울었어요.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걸어오면서도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로요. 집에 도착해서 거실에 주저앉았는데
남편이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골프 경기 중계를 보면서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거든요. 변호사 만나고 왔어요. 제가 말하니까 남편이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어떻게 나왔어? 증명할 길이 없대요. 제가 국수집에서 번 돈을요. 남편이 씁쓸하게 웃더라고요. 그럼 이제 알겠지. 괜히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그냥 합의하자. 그 말을 듣고 있으니까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마치 자기가 다 계획한 일인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합의라니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냥 합의로 끝내자고요? 영자야, 이제 그만 좀 해. 나도 힘들어. 남편이 피곤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제가 힘든 건 생각도 안 하면서 자기만 힘들다고 하니까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날 밤 정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아빠한테 들었어요. 변호사 만나고 오셨다고요? 응, 갔다 왔어. 엄마, 괜히 그러지 마세요. 아빠도 너무 힘들어 하시고, 저도 중간에서 난처해요. 또 아빠가 힘들다는 얘기네요. 그럼 저는 힘들지 않다는 건가요? 엄마, 그냥 아빠 말씀대로 하세요. 아빠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건강까지 안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건강이 안 좋아진다고요? 40년 동안 아침마다 남편 약 챙겨드리고, 몸에 좋다는 건 다 해드린 제 마음은 생각도 안 하면서요. 정우야, 엄마 마음은 생각 안 해? 엄마도 이제 자유로워지시는 거잖아요. 하고 싶은 일도 하시고. 자유로워진다고요? 마치 제가 지금까지 감옥에서 살았다는 식으로 말하니까 정말 서러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혼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지난 40년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더라고요. 첫 번째로 떠오른 건 국수집 개업 첫날이었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설렜는지 몰라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육수를 끓이고 면을 직접 뽑아서 준비했거든요. 첫 손님이 와서 국수 맛있다고 했을 때 그 기쁨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두 번째로 떠오른 건 정우가 어렸을 때였어요. 국수집에서 일하느라 바빠서 정우를 제대로 돌봐주지 못했는데. 그래도 정우가 엄마, 우리 국수집 국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라고 했던 말이 기억나더라고요. 세 번째로 떠오른 건 남편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였어요. 제가 국수집에서 모은 돈을 통째로 내줬거든요. 그때 남편이 고마워, 영자야. 덕분에 사업할 수 있겠어 라고 했던 말도 기억나고요. 그런 추억들을 떠올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일까? 내 인생이 정말 그렇게 가치 없는 것일까? 그때 갑자기 국수집 시절에 쓰던 낡은 노트 하나가 생각났어요. 매일매일 장사한 내용을 적던 노트 말이에요. 혹시 그게 남아있을까 싶어서 창고를 뒤져봤어요. 1시간을 뒤져서 드디어 찾았어요. 먼지투성이의 낡은 공책이었는데 제 손글씨로 빽빽하게 적힌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1995년 3월 15일 비빔국수 30그릇, 멸치국수 25그릇, 매출 15만 원. 1995년 3월 16일 비빔국수 28그릇, 멸치국수 30그릇, 정우 학원비 10만 원 저축.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의 기록이 적혀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제가 남편 사업 자금으로 준 돈, 정우 등록금으로 낸 돈, 집 수리비로 쓴 돈까지 다 적혀 있더라고요. 그 노트를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제가 40년 동안 한 일들이 이렇게 남아 있었구나 싶어서요. 비록 법적으로는 증명할 길이 없다고 하지만 제 인생의 흔적은
여기 남아 있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 속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게 느껴졌어요.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과 싸우고 싶다는 마음이 동시에 들면서요. 그래, 나도 한번 제대로 해보자. 내가 40년 동안 이 가정을 위해서 한 일들을 세상에 보여주자.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 수 있었어요. 마치 길고 긴 터널 끝에서 작은 빛 하나를 발견한 기분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날이 제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었어요. 더 이상 당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 인생을 스스로 지켜나가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한 날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오랜만에 일찍 일어나서 거울을 봤어요. 눈은 아직 퉁퉁 부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예전과 달라져 있더라고요. 좀 더 단단하고 좀 더 결연해 보였어요. 이제 시작이야. 거울 속 제 자신에게 중얼거렸어요. 마치 40년 만에 잠들어 있던 제 안에 뭔가가 깨어나는 기분이었거든요. 남편이 아침을 먹으러 부엌에 나왔는데 평소와는 다르게 제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여보, 저 결정했어요. 남편이 숟가락을 들다 말고 저를 쳐다봤어요. 뭘? 국수집 다시 할 거예요. 남편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나이도 나이고 체력도 딸리는데. 나이가 어때서요? 60대면 아직 젊은 축이잖아요. 요즘 80세까지 일하는 분들도 많던데요. 남편이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어요. 영자야, 괜한 고집 부리지 마. 이혼 절차도 진행 중인데 뭔 국수집이야. 그래서 더 해야죠. 제가 40년 동안 뭘 했는지 보여줄게요. 그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우선 예전에 국수집을 했던 동네로 갔어요. 20년이 지났는데도 그 골목은 예전과 별로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예전 국수집 자리는 지금 다른 가게가 들어와 있었지만 옆 건물에 빈 상가가 하나 있었어요. 임대료를 물어보니까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8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장님, 여기서 국수집 하려고 하는데요. 부동산 중개사무소 아저씨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주머니, 요즘 장사가 쉽지 않아요. 특히 국수집은 경쟁도 심하고. 괜찮아요. 저 예전에도 여기서 국수집 했었거든요. 20년 전에요. 아, 그러셨구나. 그럼 단골 손님들이 있으시겠네요. 단골 손님들, 맞아요. 제가 국수집을 접을 때 아쉬워하던 분들이 많았거든요. 혹시 그분들이 아직 이 동네에 살고 계실까요? 계약을 하고 나서 동네를 한 바퀴 돌았어요. 20년 전의 기억을 되살려 가면서요. 그때 자주 오시던 단골 아주머니 집도 찾아가 봤어요. 어머, 이게 누구야? 영자 씨 아니야? 다행히 김 씨 아주머니는 아직 그 집에 살고 계셨어요.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맞아주시더라고요.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저 또 국수집 하려고 해요. 어머, 정말. 그거 참 반갑다. 영자 씨 국수집 그리워했는데. 김 씨 아주머니가 동네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둘씩 예전 단골분들이 찾아오시더라고요. 사장님, 정말 다시 하시는 거예요? 네, 이번엔 제대로 해보려고요. 그때 비빔국수 맛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언제 문 열어요? 이런 식으로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 말들을 들으니까 용기가 났어요. 개업 준비를 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공책을 하나 새로 샀어.
국수집 운영일지라고 제목을 적은 거였어요. 이번엔 모든 걸 꼼꼼하게 기록해두기로 했거든요. 매일매일 몇 그릇을 팔았는지, 재료비는 얼마나 들었는지, 순수익은 얼마인지, 심지어 손님들이 하신 말씀까지도 다 적기로 했어요. 개업 준비를 하면서 예전 기억들이 하나씩 되살아났어요. 국수면을 뽑는 방법, 육수 끓이는 비법, 양념장 만드는 노하우. 몸이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개업 첫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준비를 시작했어요. 멸치와 다시마로 육수를 우리고 각종 양념들을 준비했어요. 20년 전과 똑같은 방식이었지만 이번엔 느낌이 달랐어요. 예전엔 그냥 생계를 위해서 하는 일이었다면 이번엔 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일이었거든요. 오전 11시에 문을 열었는데 김씨 아주머니가 제일 첫 손님으로 오셨어요. 사장님, 멸치국수 하나 주세요. 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국수를 삶고 있는데 손이 떨리더라고요. 첫 국수를 대접하는 게 이렇게 떨릴 줄 몰랐어요. 와, 여전하네요. 맛이 똑같아요. 김씨 아주머니가 한술 먹어보시고는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셨어요.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요. 그날 하루에 국수 15그릇을 팔았어요. 별로 많은 양은 아니었지만 저에게는 큰 의미였거든요. 그날 밤 일지에 이렇게 적었어요. 개업 첫날 멸치국수 8그릇, 비빔국수 7그릇, 매출 45,000원. 김씨 아주머니 맛이 똑같다고 하심. 오랜만에 행복한 하루였음. 며칠 지나니까 소문이 나서 손님들이 조금씩 늘어났어요. 예전 단골분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손님들도 오시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 때 남편이 가게로 찾아왔어요. 표정이 많이 좋지 않더라고요. 영자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손님들 있으니까 조용히 해요. 집에서 얘기하자. 지금 당장. 남편이 화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저는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했거든요. 저 지금 장사 중이에요. 저녁에 집에서 얘기해요. 그날 저녁 남편이 화를 내면서 말했어요. 영자야, 정신 차려. 이혼 절차 진행 중인데 뭔 국수집이야. 괜히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복잡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제 권리를 찾는 거예요. 무슨 권리? 40년 동안 제가 이 가정을 위해서 한 일들을 인정받을 권리요. 남편이 헛웃음을 지었어요. 국수 몇 그릇 팔아서 뭔 권리를 찾는다는 거야. 지켜보세요. 제가 뭘 할 수 있는지. 그 후로 저는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재료를 준비하고 밤 9시까지 가게를 운영했어요. 힘들긴 했지만 오랜만에 보람을 느꼈거든요. 한 달이 지나니까 하루 매출이 15만 원 정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손님들도 꾸준히 늘어났고 단골분들이 친구들을 데려오기도 했어요. 사장님, 국수 정말 맛있어요. 어디서 비법을 배우신 거예요? 젊은 직장인 아가씨가 물어보더라고요. 40년 경험이 비법이에요. 제가 대답하니까 그 아가씨가 감탄하더라고요. 와, 40년이요.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누군가 제 경험과 기술을 인정해 주는 것 같아서요. 2달째 되니까 매출이 더 늘어났어요. 하루에 20만 원 정도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모든 걸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일지에는 매일의 매출뿐만 아니라 재료비, 임대료,
전기세, 가스비까지 다 적었어요. 그리고 순수익으로 남은 돈 중에서 얼마를 저축하고 얼마를 생활비로 썼는지도 정확하게 적었거든요. 어느 날 예전에 우리 집에 놀러 오시던 동네 아주머니가 오셨어요. 영자야, 너 요즘 국수집 한다면서 남편분은 뭐라고 하시디? 별말 안 해요. 저도 제 일이 있어야죠. 그러게. 여자도 경제력이 있어야지. 요즘 세상에 남편만 믿고 살 수는 없잖아. 그 아주머니 말이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그동안 저는 남편에게만 의존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제 힘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깨달았거든요. 석 달째 되니까 가게가 완전히 자리를 잡았어요. 단골 손님들이 생기고 입소문도 나서 멀리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젊은 부부가 와서 국수를 드시더니 이런 말을 했어요. 사장님, 여기 국수 정말 맛있어요. 어떤 방송에 나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방송이요? 생각해보니 요즘 맛집 소개 프로그램이 많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날 밤 3개월치 일지를 정리해봤어요. 총 매출, 순수익, 저축액까지 계산해보니까 제법 큰 금액이 되더라고요. 이 정도면 법원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골프만 다녔어요. 제가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들어와도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편해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매일매일 성취감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손님들이 맛있다고 해주실 때마다, 매출이 늘어날 때마다, 그리고 제 통장에 돈이 쌓여갈 때마다 자신감이 생겼어요. 어느 날 정우가 가게로 찾아왔어요. 표정이 많이 심각하더라고요. 엄마, 이게 뭐예요? 뭐가? 이 국수집이요. 아빠가 스트레스 받으신다고 하시던데요. 아빠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요. 제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 건 생각도 안 하고요. 정우야, 엄마도 먹고 살아야지. 이혼하면 혼자 살아야 하잖아. 엄마, 괜히 이런 일 하지 마세요. 체면도 있고. 체면이라고요. 제가 정직하게 일해서 돈 버는 게 체면에 안 맞다는 건가요? 정우야, 엄마가 40년 전에도 국수집 했던 거 알지? 그때 내 등록금도 여기서 나온 거야.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잖아요. 정우의 말을 들으니까 화가 났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이제는 제가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었거든요. 정우야, 엄마는 이제 포기 안 할 거야. 내가 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보여줄 거야. 그날 밤 일지에 적었어요. 정우가 와서 국수집 그만두라고 함. 하지만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임. 이제 시작일 뿐임. 그때의 저는 정말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 길을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국수집이 점점 잘 되어 가는 걸 보니까 남편과 정우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무시하더니 이제는 노골적으로 방해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국수집을 연 지 4개월째 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부엌으로 나왔어요. 영자야, 얼마나 더 이런 짓 할 거야? 무슨 짓이요? 저 일하는 거 가지고 왜 그러세요? 일이라고 국수나 끓이는 게.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화가 치밀었어요. 제가 새벽부터 밤까지 죽도록 일하는 걸 국수나 끓이는 거지라고 하다니요. 그럼 당신은 골프만 치면서 뭘 하고 있는데요?
골프는 사교 활동이야. 사람 사는데 필요한 거고. 사교 활동이라고요. 매일 수십만 원씩 쓰면서 골프 치는 건 사교 활동이고. 제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건 국수나 끓이는 거지라고 하니까 기가 막혔어요. 저도 제 일이 있어야죠. 이혼하겠다고 하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이혼은 이혼이고 괜히 동네에서 장사하면서 우리 체면 깎지 마. 체면을 깎는다고요. 정직하게 일하는 게 체면을 깎는 일이라니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날 오후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데 정우가 들어왔어요. 얼굴이 많이 굳어 있더라고요. 엄마, 잠깐 얘기 좀 해요. 손님들이 있어서 조용히 말했는데 정우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못마땅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이 가게 정말 다 드세요. 왜? 장사도 잘 되고 있는데. 아빠가 너무 스트레스 받으세요. 엄마가 이러시는 거 창피하시대요. 창피하다고요? 제가 정직하게 일하는 게 창피한 일이라는 건가요? 정우야, 엄마가 뭘 잘못했어?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돈 벌고 있는데. 엄마, 아빠 체면도 생각하셔야죠. 그리고 현실을 보세요. 엄마 나이에 이런 일 하는 거 보기 안 좋아요. 보기 안 좋다고요. 그럼 제가 뭘 해야 보기 좋다는 건가요? 정우야, 엄마는 포기 안 할 거야. 이제 겨우 자리 잡기 시작했는데. 엄마, 아빠랑 내가 생각하는 노후 계획에 차질이 생겼어요. 노후 계획이라고요. 그들이 언제 제 노후를 걱정해 줬다고요. 무슨 노후 계획? 아빠가 이혼 후에 작은 집으로 이사 가시려고 하는데 엄마가 이렇게 돈 벌면 재산 분할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제가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재산 분할할 때 자기들한테 불리해질까봐 걱정하는 거였어요. 정우야, 그게 진짜 이유구나. 엄마, 괜히 소송만 길어질 뿐이에요. 그냥 아빠랑 합의하시고 이 가게도 정리하세요. 그때 정우가 가게 안을 둘러보면서 하는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엄마, 이 국수도 별로 맛있어 보이지 않고 가게도 너무 낡았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올 만한 곳도 아니고요. 제 국수가 맛없다고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정성스럽게 끓인 육수와 40년 노하우로 만든 양념을 맛없다고 하다니요. 정우야, 손님들은 다 맛있다고 하는데. 엄마, 그분들이 뭘 아세요? 그냥 동네 아주머니들이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제 아들이 제 손님들을, 제 일을 이렇게 폄하하다니요. 그런데 정우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나이에 국수집 하는 거 창피해요. 제 친구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창피하다고요. 제가 정직하게 일하는 게 창피한 일이라는 거예요? 정우야, 엄마가 40년 전에 이 일로 너 키웠는데 그때는 창피하지 않았어.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죠. 지금은 엄마 나이에 맞는 일이 따로 있잖아요. 제 나이에 맞는 일이라고요. 그럼 제가 뭘 해야 된다는 건가요? 그럼 엄마가 뭘 하면 돼? 그냥 집에서 쉬시면 되잖아요. 아빠도 이혼하시면 위자료 주실 거고, 위자료만 받고 집에서 쉬라고요. 제가 40년 동안 살아온 경험과 기술을 다 버리고요. 그때 아주머니가 들어오셨어요. 70대 할머니셨는데 매일 점심때마다 오시는 분이었거든요. 사장님, 오늘도 멸치국수 하나 주세요. 네, 할머니. 잠깐만요. 할머니가 앉으시면서 정우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어머, 사장님 아드님이신가 봐요? 참 잘생기셨네요. 정우가 어색하게 웃으면서 인사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드님, 어머니, 참 대단하세요. 이 나이에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국수 맛도 정말 좋고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정우의 표정이 더 굳어지더라고요. 할머니가 나가신 후에 정우가 말했어요. 엄마, 보세요. 저런 분들이랑 계속 어울리실 거예요? 저분이 뭐가 어때서? 그냥 좀 그렇잖아요. 엄마 수준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수준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화가 났어요. 정우야, 수준이 뭐야?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수준 높은 거야. 엄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이야? 엄마가 이런 일 하는 게 창피하다는 거지. 정우가 잠시 말을 못하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솔직히. 네, 좀 창피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제가 40년 동안 키운 아들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다니요. 알겠어. 엄마가 창피하구나.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니야, 잘 알겠어. 엄마가 이런 일 하는 게 창피하고 손님들 수준도 낮고 국수 맛도 별로라는 거지. 정우가 당황하면서 말했어요. 엄마, 제가 말을 잘못했나 봐요. 그냥, 정우야, 나가. 엄마, 나가라고. 엄마가 창피하다면 더 이상 여기 오지 마. 정우가 어쩔 줄 모르더니 결국 가게를 나갔어요. 그 후로 한동안 혼자 앉아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니까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우한테 들었어. 너 정우한테 나가라고 했다며? 네, 그랬어요. 영자야, 정신 차려. 정우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정우가 상처받았다고요. 그럼 저는 상처 안 받았나요? 여보, 정우가 창피하다고 했어요. 제가 하는 일이 창피하다고요. 그게 틀린 말이야? 이 나이에 국수집이나 하면서. 남편까지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정말 서러웠어요. 여보, 저 40년 전에도 이 일 했잖아요. 그때는 괜찮았으면서 지금은 왜 창피해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으니까 한 거지. 지금은 다르잖아. 어쩔 수 없어서 했다고요. 제가 좋아서. 보람을 느껴서 하는 일을 어쩔 수 없어서 했다고 하니까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날 밤 혼자 앉아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가족들이 모두 저를 반대하는데 계속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때 생각난 게 있었어요. 매일 찾아주시는 단골 할머니, 맛있다고 해주시는 손님들, 그리고 제가 꼼꼼하게 적어온 일지들. 아니야, 포기할 수 없어. 이제 겨우 시작인데. 그 순간 결심했어요. 가족들이 아무리 반대해도 끝까지 해보겠다고. 제가 40년 동안 쌓아온 기술과 경험이 그렇게 쓸모없는 건 아니라고 증명해보겠다고요. 다음 날 가게에 나가서 평소처럼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더 단단해진 것 같았어요. 마치 시련을 겪으면서 더 강해진 것 같더라고요. 그날 일지에 적었어요. 정우와 남편이 국수집 그만두라고 함. 창피하다고, 수준에 안 맞는다고 함.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음. 무딘 칼은 더 잘 갈아야 예리해지는 법. 가족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국수집을 계속 운영한 지 6개월이 지났어요. 그 사이 제 통장에는 제법 큰 돈이 쌓여 있었고,
매일 적어온 운영일지는 두꺼운 노트 3권이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법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두 번째 조정 기일이 잡혔다는 거였어요. 이번에는 제가 준비한 게 있었지요. 법원에 갈 준비를 하면서 그동안 모아둔 자료들을 정리했어요. 국수집 운영일지 3권, 매출 증명 서류들, 그리고 단골 손님들이 써주신 증언서까지요. 김 씨 아주머니를 비롯해서 여러 단골분들이 저를 위해 증언서를 써주셨거든요. 박영자 사장님은 20년 전에도 이 동네에서 국수집을 운영하셨고, 그때도 지금도 정말 정성스럽게 장사하신다는 내용이었어요. 법원에 도착했을 때 남편과 정우가 먼저 와 있었어요. 둘 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앉아 있더라고요. 저는 평소 입던 깔끔한 옷을 입고 갔는데 그들을 보니 괜히 위축되는 기분이었어요. 영자야, 늦었네. 남편이 시계를 보면서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일부러 5분 일찍 도착했거든요. 남편들이 더 일찍 온 거였어요. 조정실로 들어가니 조정위원 2분이 앉아 계셨어요. 한 분은 50대 남성 판사님, 또 한 분은 40대 여성 변호사님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산 분할 관련해서 양쪽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판사님이 말씀하시더니 남편 쪽 변호사가 먼저 발언했어요. 신청인 측에서는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을 법정 비율대로 분할하되 피신청인이 실질적인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미미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기여한 바가 미미하다고요? 40년 동안 제가 한 모든 일들이 미미하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일어서서 말했어요. 조정위원님,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여성 조정위원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네, 말씀해 보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노트들을 꺼냈어요. 3권의 두꺼운 국수집 운영일지였거든요. 이것은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국수집을 운영하면서 매일매일 기록한 일지입니다. 조정위원들이 노트를 받아보시더니 놀라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페이지마다 빽빽하게 적힌 제 손글씨 때문이었을 거예요. 여기에는 매일의 매출, 재료비, 순수익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익금으로 남편의 골프비를 지원하고 생활비도 보태왔다는 내용도 있어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아마 자기 골프비까지 제가 기록해둔 줄은 몰랐을 거예요. 여성 조정위원이 노트를 훑어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정말 꼼꼼하게 기록하셨네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과거 재산 형성 기여도를 증명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때 제가 또 다른 자료를 꺼냈어요. 조정위원님,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꺼낸 건 20년 전 국수집 시절의 낡은 노트였어요. 그날 밤 창고에서 찾았던 바로 그 노트 말이에요. 이것은 20년 전에 국수집을 운영할 때 적었던 장부예요. 여기에도 매일의 매출과 수익이 기록되어 있고 남편 사업자금으로 준 돈, 아들 등록금으로 낸 돈까지 다 적혀 있어요. 조정위원들이 그 낡은 노트를 보시더니 완전히 다른 표정이 되셨어요. 20년 전 기록까지 남아있을 줄은 예상 못 하셨던 것 같아요. 1995년 10월 12일 국수 판매 수익 12만 원 중 8만 원을 남편 사업자금 계좌에 입금. 판사님이 노트를 읽어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런 기록들이 20년치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국수집을 운영한 20년 동안의 모든 기록이 다 남아 있어요. 그때 남편 쪽 변호사가 급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런 개인적인 기록은 객관성이 떨어집니다.
공식적인 장부가 아니라. 제가 그 말을 듣고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조정위원님,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건 단골 손님들의 증언서였어요. 김 씨 아주머니를 비롯해서 10분이나 되는 분들이 써주신 거였거든요. 여성 조정위원이 증언서들을 읽어보시더니 감탄하시더라고요. 20년 전에도 국수집을 하셨고 지금도 같은 동네에서 하고 계시는군요. 손님들 증언을 보니 정말 성실하게 운영하셨던 것 같네요. 그때 남편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말했어요. 영자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우리 사생활을 이런 식으로. 사생활이요. 제가 40년 동안 이 가정을 위해 번 돈이 사생활인가요? 제가 당당하게 대답하니까 남편이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정우도 당황하는 표정이었어요. 아마 제가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했을 줄 몰랐을 거예요. 판사님이 자료들을 정리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피신청인께서 상당히 체계적으로 준비해 오셨네요. 이 정도면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 보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드디어 제가 40년 동안 한 일들이 인정받는 순간이었거든요. 남편 쪽 변호사가 다시 반박하려고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기울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피신청인님, 혹시 더 보여주실 자료가 있나요? 여성 조정위원이 물어보셨어요. 그때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조정위원님, 사실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제가 가방에서 꺼낸 건 통장이었어요. 지난 6개월 동안 국수집 수익으로 모은 돈이 들어있는 통장 말이에요. 이것은 지난 6개월 동안 국수집을 하면서 모은 돈입니다. 매월 평균 200만 원씩 순수익을 냈어요. 조정위원들이 통장 내역을 보시더니 놀라셨어요. 6개월 만에 이 정도 수익을 내셨다고요? 네, 정성껏 하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20년 전에도 이렇게 했고요. 그때 남편과 정우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제가 진짜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그제야 깨달은 것 같더라고요. 판사님이 정리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제출해 주신 자료들을 검토해서 다음 조정 기일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신청인께서는 정말 치밀하게 준비하셨네요. 법원을 나오면서 남편과 정우가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돈 한 푼 없는 주부가 아니라 진짜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날 밤 일지에 적었어요. 법정에서 내 40년을 증명했다. 그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통쾌했던 날 중 하나였어요. 드디어 제가 누구인지 보여줄 수 있었거든요. 두 번째 조정기일에서 제가 준비한 자료들을 보여준 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 사이 남편과 정우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저를 무시하거나 폄하하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집에서도 저한테 함부로 말하지 않았고, 정우도 전화할 때 예전보다 조심스러워했어요. 아마 제가 진짜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아직 공개하지 않은 비밀이 하나 더 있었어요.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카드였거든요. 마지막 조정기일이 열리던 날, 저는 평소와 다르게 검은색 정장을 입고 갔어요. 머리도 단정하게 올리고 화장도 진하게 했어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니까 제대로 차려입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법원에 도착하니까 남편과 정우가 이미 와 있었는데 저를 보더니 조금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평소에 보던 제 모습과 많이 달랐나 봐요.
조정실로 들어가서 자리에 앉으니까 판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지난번에 제출해 주신 자료들을 검토해 봤습니다. 피신청인께서 재산 형성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점은 인정됩니다.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남편 쪽 변호사가 말했어요. 하지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 신청인 명의로 되어 있고 신청인의 근로소득으로 구입한 것이므로 그때 제가 손을 들었어요. 조정위원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있어요. 네, 말씀해 보세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집 등기부등본이 들어 있었어요. 사실 저희 집은 제 명의예요. 조정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남편과 정우가 완전히 얼어붙은 표정이 되더라고요. 뭐라고요? 남편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어요. 저는 등기부등본을 조정위원들께 건네드리면서 설명했어요. 15년 전 국수집을 하면서 모은 돈으로 이 집을 샀어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사업 때문에 신용에 문제가 있어서 제 명의로 등기했거든요. 여성 조정위원이 등기부등본을 자세히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피신청인 박영자 씨 명의로 되어 있네요. 소유권자가 박영자 씨입니다. 남편이 완전히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영자야, 그건 내 돈으로 산 건데 내 명의로만 한 거잖아. 기억하세요? 그때 여보 신용이 안 좋아서 대출도 안 됐잖아요. 제가 국수집 돈으로 계약금 넣고 제 신용으로 대출받아서 산 거예요. 사실 이게 진실이었어요. 15년 전 남편이 사업 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됐을 때 제가 국수집에서 모은 돈과 제 신용으로 집을 산 거였거든요. 그때 당신이 임시로 내 명의로만 해놔라. 나중에 바꿀 거니까 라고 했는데 결국 바꾸지 않았잖아요. 정우가 급하게 말했어요. 엄마, 그래도 실질적으로는 아빠 돈인 거잖아요. 정우야, 그때 아빠는 사업 망해서 빚만 있었어. 집 살 돈이 어디 있었겠어. 제가 차분하게 대답하니까 정우가 할 말을 못 하더라고요. 판사님이 서류를 정리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은 피신청인 소유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대출금도 제 수입으로 갚아왔어요. 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15년 동안의 대출 상환 내역서였어요. 이게 대출 상환 증명서예요. 매달 제가 국수집에서 번 돈으로 갚았다는 기록이 다 남아 있어요. 여성 조정위원이 서류를 보시더니 놀라셨어요. 15년 동안 한 번도 연체 없이 상환하셨네요. 정말 성실하게 갚으셨구나. 그때 남편이 화를 내면서 말했어요. 영자야, 그럼 넌 처음부터 나를 속인 거야. 집이 내 거라는 걸 왜 지금까지 숨겼어? 숨긴 게 아니에요. 나한테 물어본 적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 집인 줄 알았고, 우리 집이 아니라 내 집이었다는 거잖아. 남편이 목소리를 높이니까 판사님이 조용히 하라고 하셨어요. 정우도 완전히 절망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그럼 아빠는 갈 곳이 없어요. 정우야, 아빠가 이혼하자고 했잖아. 그럼 각자 살아야지. 제가 담담하게 대답하니까 조정실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돈 한 푼 없는 주부였다가 두 번째에는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됐고 이제는 집까지 소유한 독립적인 여성이 된 거였어요. 여성 조정위원이 정리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현재 상황을 정리해보면 주택은 피신청인 소유이고
피신청인은 현재 국수집을 운영해서 독립적인 수입이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판사님이 남편을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신청인께서는 이혼 후 거주할 곳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남편이 말문이 막혔어요. 집이 제 것인 줄 몰랐으니까 별다른 준비를 안 했던 거겠죠. 저는 그때 제가 말했어요. 조정위원님, 저와 남편이 이혼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 집은 제가 15년 동안 피와 땀으로 지킨 제 집이에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정말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드디어 제 것을 제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됐거든요. 남편과 정우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영자야, 그럼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뭐려? 이혼 말이야. 너무 성급했나 싶어서. 그제야 남편이 마음을 바꾸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정말로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고 집까지 제 것이라는 걸 알고 나서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어요. 여보, 늦었어요. 이미 결정한 일이에요. 영자야, 우리 40년을 함께 살았잖아. 네, 그래서 이제 나머지 인생은 제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어요. 조정위원들이 저희를 번갈아 보시더니 결국 이혼에 합의하기로 결론이 났어요. 다만 재산 분할은 제가 원하는 대로 됐어요. 집은 온전히 제 것이고 다른 재산도 제가 기여한 만큼 인정받았거든요. 법원을 나오면서 정우가 저한테 다가왔어요. 엄마, 정말 이혼하실 거예요. 응, 이미 결정했어. 그럼 저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는 내 가정이 있잖아. 그리고 아빠도 이제 자유롭게 사실 수 있고. 정우야, 엄마를 무시했던 것, 창피하다고 했던 것 다 기억해. 하지만 엄마는 용서할 거야. 왜냐하면 너는 내 아들이니까. 이혼 소송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남편 덕수는 결국 집을 나갔어요. 짐을 싸면서 저한테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영자야, 내가 너를 잘못 봤나 보다. 내가 이렇게 강한 사람인 줄 몰랐어. 저는 원래 강한 사람이었어요. 당신이 모르셨을 뿐이죠.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어요. 그래, 내가 바보였지. 40년 동안 옆에 있으면서도 널 제대로 못 봤구나. 남편이 나간 후 집은 정말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무섭거나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온했거든요. 마치 오랫동안 조여있던 신발을 벗은 것 같은 시원함이 있었어요. 한동안은 국수집 일에 더욱 열중했어요. 혼자 사는 삶에 적응하면서 새로운 메뉴도 개발하고 가게도 조금씩 리모델링 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장님, 저희가 맛집 소개 프로그램을 하는데요. 사장님 국수집을 소개하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어머, 저희 같은 작은 가게를요? 네, 단골 손님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정말 좋더라고요. 특히 사장님의 스토리가 감동적이라고 들었는데요. 제 스토리라니요. 아마 김씨 아주머니 같은 단골분들이 제 이야기를 해주셨나 봐요. 방송이 나간 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어요. 멀리서 일부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젊은 분들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사장님, 방송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60대에 다시 시작하시다니 저희도 용기가 나요.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던 어느 날, 정우가 아내 수진이와 함께 가게에 왔어요. 수진이는 임신 때문에 배가 많이 불러 있었어요. 어머니, 어머, 수진아. 배가 많이 불렀네. 몸은 괜찮아? 네, 괜찮아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제가 수진이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사과했어요. 뭘 사과해?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럴 수 있어. 정우도 저한테 깍듯하게 인사했어요.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방송도 나오시고, 가게도 이렇게 잘 되고. 그런데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혹시 아빠랑 다시 합치실 생각은 없으세요? 왜? 아빠가 요즘 많이 후회하세요. 엄마 없이 혼자 사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후회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조금 복잡했어요.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거든요. 정우야, 엄마는 이제 혼자 사는 게 좋아. 마음이 편해. 그래도 엄마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래서 더욱 이제는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잖아. 정우가 아쉬워하는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강요하지는 않았어요. 엄마, 그럼 저희라도 자주 찾아뵐게요. 그래, 손자도 태어나면 자주 데려와. 정우가 나간 후에 혼자 생각해 봤어요. 정말 남편과 다시 살 생각은 없는 걸까요? 솔직히 가끔은 외로웠어요.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그보다는 자유로운 게 더 좋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루를 계획할 수 있고, 저녁에는 제가 보고 싶은 TV 프로그램을 볼 수 있고, 친구들과 만나고 싶을 때 눈치 보지 않고 만날 수 있어서요. 무엇보다 국수집에서 일할 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손님들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했거든요. 6개월쯤 지났을 때 저는 중요한 결정을 하나 했어요. 집을 팔기로 한 거예요. 너무 큰 집에 혼자 살기가 부담스럽기도 했고, 무엇보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집을 팔고 나서 제가 선택한 곳은 경기도 외곽의 작은 도시였어요. 공기도 좋고 집값도 서울보다 훨씬 저렴했거든요. 거기서 작은 한옥을 하나 샀어요. 마당도 있고 작은 텃밭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리고 그 동네에서 새로운 국수집을 열었어요. 이번에는 단순히 국수만 파는 게 아니라 국수 요리 교실도 함께하는 복합 공간으로 만들었거든요. 할머니의 손맛 국수 교실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제가 40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젊은 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첫 수업날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분들이 오셨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이렇게 쫄깃한 면을 만들 수 있어요? 비결은 반죽을 충분히 치댄 후에 숙성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성이 제일 중요하죠. 수업을 하면서 정말 보람을 느꼈어요. 제가 가진 기술과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행복했거든요. 어느 날은 30대 직장 여성이 수업을 듣고 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60대에 새로 시작하시는 모습이 정말 멋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마음이죠. 제가 대답해드렸더니 그분이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1년이 지나니까 국수교실도 완전히 자리를 잡았어요. 수강생들이 입소문을 내주셔서 예약이 몇 개월씩 밀려있을 정도였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정우가 갓 태어난 손자를 안고 찾아왔어요. 어머, 우리 손자. 정말 예쁘네. 손자를 안아보니까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새로운 생명이 제 팔에 안겨 있으니까요. 엄마, 이름을 뭘로 지을까요? 내가 정해라. 내 아들인데 엄마가 지어주세요. 할머니가 지어주면 복 받는다고 하잖아요. 한참을 생각해 보다가 이름을 하나 지어줬어요. 세준이 어때? 새롭게 시작한다는 뜻으로. 세준이요. 좋네요. 박세준. 손자 이름을 지어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새롭게 시작했구나. 마치 세준이처럼. 정우가 나간 후 저는 마당에 앉아서 하늘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는데 노을이 정말 예뻤거든요. 40년 동안은 남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정말 제 자신을 위해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국수교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기르고 저녁에는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정말 행복했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아직 제게는 많은 시간이 남아있고 앞으로도 새로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60년을 살아보니 깨달은 게 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마음이 늙지 않는 거더라고요. 저처럼 평범한 할머니도 마음만 먹으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가장 빠른 때라는 말 정말 맞더라고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썩은 동아줄도 다시 꼬면 튼튼해지는 법이니까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라도 되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